읽고 싶은 책을 콕 찍어 추천하는 이럴 땐 이런 책의 인프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모두가 부자가 될 수 있는 부자 방정식을 다룬 책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유명한 책, 진짜 부자와 가짜 부자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보시면 이제 잘생긴 작가분이 한 명 등장을 하시고요, 그죠? 밑에 있는 이 책을 소개하는 추천 문구들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금융증권 최고의 스타 강사, 사경인 회계사의 부자 방정식 최초 공개, 이런 문구들을 통해서 이 책이 얼만큼 유명한 그리고 많이 널리 대중들에게 선택을 받고 있는지 등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도 베스트셀러 순위에 올라가 있는 책입니다. 이 사경인 작가는 이 회계사 출신이죠. 이 회계사를 하면서 뭔가 내가 남의 돈을 만지는데 실제로는 내 돈에 대한 권리 그리고 부에 대한 문제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회계사를 그만두고 또 다른 제2의 삶을 사시면서 쓰신 책으로 유명합니다. 사실 이 책은 여러 유튜버들이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더 달리 이 책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4가지를 뽑아서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돈에 대한 주도권을 가져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평생 동안 돈을 추구하면서 살죠. 네. 직장을 구하는 것도 그리고 어떠한 노동을 하는 것도 전부 다 이 돈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렇다고 돈을 천박하게 볼 필요는 없죠. 저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자본주의이고 이 자본주의는 이 자본에 의해서 지배가 되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 돈에 대한 주도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회계를 이해해야 된다고 보는 것인데요. 이 회계라고 하는 것은 크게 이제 3가지 방향에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정확하게 입력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한 다양한 경로를 파악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5억짜리 집을 한 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5억짜리 중에서 3억은 저의 돈이지만 2억은 은행 돈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순자산은 얼마일까요? 내가 갖고 있는 총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게 저의 순자산이 되겠죠. 즉 5억이라고 하는 집의 값어치는 저의 자산이지만 여기에서 부채는 은행에서 빌린 2억이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순자산은 3억이 됩니다. 나의 순자산, 그리고 나의 자산, 그리고 나의 부채가 얼마큼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 부자 방정식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로를 파악해야 됩니다. 나의 자산이 어떻게 들어오고 어떻게 나가는지에 대해서 숫자로 기록하라는 얘기입니다. 재정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풀어가는 것은 돈에 대한 주도권을 주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마이너스 통장을 뚫어놓고 적금을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의 금리는 10%입니다. 그 적금을 들었을 때에 나한테 얻게 되는 금리는 5%예요. 결국에는 마이너스가 되게 되는데 이처럼 어떻게 나의 재정이 지출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하면 부자로부터 점점 멀어진다 라고 하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나의 순자산을 항상 점검하라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얼마가 있겠거니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 순자산은 얼마인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부자가 되기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라고 이 책에서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경영학의 창시자 피터 드러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측정하지 않으면 관리할 수 없고 관리하지 않으면 개선할 수 없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리, 그리고 그 관리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측정입니다. 측정을 해야 관리를 하고 관리를 해야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이죠.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살면서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의 초기 증세다.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부자가 되고 싶은데 어제랑 오늘이랑 똑같아요. 그리고 막연하게 부자가 되기만을 꿈꿉니다. 이것은 전혀 나의 현재의 삶을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개선할 수 없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집은 과연 자산일까 하는 부분입니다.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서울은 물론이거니와 지방의 대도시들도 상당히 많은 집값의 상승을 가져오고 있죠. 그럼 제가 한 채를 갖고 있는 집의 소유자가 집값이 계속 올랐단 말이에요. 그럼 자산이 계속 늘어난 거긴 한데 부자로 가고 있는 과정이냐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집은 사실 좋은 자산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왜냐? 우리들이 보통 차를 바꿀 때는 언제 바꿉니까? 더 나은, 더 좋은 차를 사기 위해서 차를 바꾸죠. 우리들이 집을 팔 때는 언제 팔죠? 대체로는 이 집보다 더 좋은 집에 가기 위해서 집을 판단 말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한 채를 갖고 있으면 이미 모든 집값들이 다 올라갔다고 한다면 우리 집이 올라간 것이 또 다른 집이 올라갔던 것보다 덜 올라가게 되면 결국 이 집을 처분하고 또 다른 집을 사러 갈 때에는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되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이, 아파트라고 하는 것이, 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가지려면 한 채가 아니라 두 채 이상의 집이 돼서 그걸 통해서 임대소득을 얻는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이 되겠지만 한 채를 가진 집은 좋은 자산은 아니다 라는 점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죠. 세 번째는 부채는 나쁜 것일까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제 주변에도 수많은 직장인들이 있지만 이 빚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이 책에서는 모든 부채가 다 나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부채를 통해서 나가는 금리보다 부채를 통해서 내가 얻게 되는 수익이 더 많다면 그 부채를 꼭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겠죠. 예를 들면 주식을 투자해서 20% 정도의 수익을 꾸준히 얻을 수 있다면 5% 정도의 마이너스 금리,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했을 때에 얻게 되는 손실보다 15%가 이득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나에게는 메리트가 있는 부채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모든 부채가 나쁜 것은 아니다 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채를 통해서 투자를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들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방향에서 어떻게 투자를 하면 어떤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자기만의 노하우를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급여 소득자라면 이 급여를 통해서만 부자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급여를 따박따박 모아서 적금을 들고 집을 사고 하는 것은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일지는 몰라도 이걸 가지고 부자가 될 수는 없다라는 점을 이 책에서는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또 다른 어떤 수익을 위한 투자는 개인의 역량이나 개인의 어떤 조건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이다 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시스템 수익이라는 것입니다. 노동 없이 시스템적으로 체계적으로 나한테 들어오는 수익이에요. 투자의 귀재인 워렌 버핏도 잠을 자고 있을 때 나에게 소득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나는 부자가 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불로소득은 나쁜 것이다 이런 인상을 주게 되는데 저희들이 저번에 살펴봤었던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에서도 자본주의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죠. 즉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생산수단을 소유한 것이, 즉 자본을 소유한 사람이 이익을 얻게 되는 구조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두 집단이 있어요. 한 집단은 돌도끼를 들고 사냥하는 집단이 있고요. 또 다른 집단은 총을 가지고 사냥하는 집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총을 가지고 있는 자본가예요. 그래서 총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총을 빌려줍니다. 그러면 총을 가진 사람은 돌도끼를 가지고 사냥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획득물을 얻겠죠. 그러면 그 사냥을 한 사람은 이 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익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럼 그 이익의 일부분에 대해서는 그 총을 빌려준 저에게 분배를 하게 됩니다. 즉 자본주의에서는 이러한 생산수단의 사유화가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이 시스템 소득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본주의에서는 임금, 즉 노동에 대한 대가로만 부자가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처럼 어떠한 자본에 대한 시스템 소득을 통해서 부자가 되는 길을 모색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 소득을 구별을 해보면요, 크게 5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스템 수익이에요. 별다른 노동의 투입 없이 자동으로 얻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반자동 수익이죠. 주기적인 노동 수입이 필요한 반자동 형태의 소득입니다. 세 번째는 노동 수익입니다. 일을 해야 얻을 수 있는 소득이죠. 네 번째는 투자 수익입니다. 투자 자산의 가격 상승을 통해서 얻게 되는 소득입니다. 다섯 번째는 기타 수익이 있어요. 위에 4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소득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임대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 5가지 소득 중에서 어디에 해당될까요? 투자 수익과 시스템 수익에 해당되는 거죠. 주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2번, 많게는 4번까지 꼬박꼬박 어떻게 되죠? 배당금이 나오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형태의 시스템 수익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평균 수명은 대략 80세 정도가 됩니다. 이 80세 중에 보통 57세 정도면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몇 년이 남죠? 23년이 남습니다. 자, 23년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생활비는 얼마가 될까요? 통계에 의하면 생활비는 1년에 198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제 198만 원을 1년 12단위 곱하고요. 여러분들이 평균 수명을 산다고 가정을 하면 23년도 곱해야겠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은퇴 후에 사망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생활비가 필요하냐? 자그마치 5억 4,648만 원, 매년 1,952만 원을 모아야 해결되는 금액이 필요합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월급을 모아서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버려라. 2015년의 통계에 의하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5%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1.5% 조금 넘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적금을 통해서 부를 축적한다, 부를 늘린다 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 한 가지만 짚고 마무리를 하죠. 바로 시스템 수익이 이 책의 중요한 키워드가 됩니다. 시스템 수익을 올리는 방법이 이 책에는 여러 가지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도 나오고요, 주식 투자도 나오고요, 유튜브라든가 다른 어떤 매체들을 통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역량을 개발을 해서 시스템 투자를 해라.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책을 통해서 보시면 시스템 수익에 대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추천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안전하면서도 이 자본주의의 속성을 잘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로 배당주 투자입니다. 이 배당주 투자는 어떻게 보면 투기성 주식 투자랑은 좀 다르죠. 고배당을 주는 회사는 재정적으로 상당히 탄탄한 회사들, 기업들이고요. 어떠한 기업들이 앞으로 미래 가치를 실현하고 우리나라의 큰 어떤 일자리와 아니면 어떤 시장을 주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해안을 기르신 다음에 투자를 해서 얻게 되는 시스템 수익이 있다면 조금 더 이제 부자로 다가가는 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까지 서경인 작가의 진짜 부자, 가짜 부자라는 책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얻게 되는 내용들은 듣기만 하셔서는 전혀 소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 본인이 갖고 있는 자산은 얼마인지, 그 중에서도 순자산은 얼마인지, 내가 얻을 수 있는 소득은, 시스템 소득은 무엇인지, 나의 소득이 노동소득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닌지 등등을 점검하셔서 반드시 시스템 소득을 얻을 수 있는